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맞았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수요일에 그 야인시대 우리 최병현 운 전문가님하고 저 가제스타하고 이제 앞으로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인시대가 1부, 2부로 나눠져 진행이 되는데, 자, 1부는 이제 미니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앞에 하고요.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또 다음 강의를 이어가고 나머지 10시부터는 이제 2부에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그 야인 미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시장에서 제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포인트가 2015년도가 이제 한 달 남았죠. 가장 큰 이벤트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그리고 다음 주죠. 우리 국내 시장에서 이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과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를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 중요한 포인트가 이 외국인들의 그 투자 포인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외국인들이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현물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물에서 조금만 매도가 나타나니까 우리 시장이 힘없이 좀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과연 그런 이유들이 왜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동향들을 좀 체크를 먼저 좀 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2015년도 이제 1개월이 남아있죠. 그리고 2016년도에 성장 모멘텀이 가능한 업종, 섹터, 테마 종목군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먼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그 투자 포인트를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역시 마찬가지죠. 2015년도 12월 달 중순이죠. FOMC 회의에서 과연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 것인지에 대한 투자 포인트인데, 그래서 이게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시장에서 현물을 매수를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단기적인 선물 매매 트레이딩으로 지금 시장을 접근하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의 영역이 지금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게 미국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앨런 의장이 얘기를 한 게 물가 상승률이 2%대는 돼야지만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2014년부터 보였었죠. 하지만 그게 점진적으로 연기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2014년도 말까지만 하더라도 1.3%였고요. 그리고 2015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0.1%에서 0.2%의 물가 상승률이었죠. 이 가격권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디플레이션 우려로 경기가 침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2015년도도 지금 조금의 경기 회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두 가지 포인트다. 첫 번째는 기준금리를 이번에 연내 한번 올릴 것이냐 아니면 2016년도로 넘어갈 것이냐 투자 포인트인데, 외국인들은 이걸 알고 우리 국내 시장에서 현물 매매를 거의 하지 않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의 실질적인 포인트는 뭐냐? 환율 동향이죠. 지금 환율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58원입니다. 원화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박스권으로 1,100원에서 1,200원의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외인들이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차손에 대한 리스크를 피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확인하는 매매가 충분히 가능한 투자 포인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의 동향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박스권 전략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코스피 누적 동향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빨간색 라인을 보게 되면요, 올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10조 가까운 매수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 현물 매수 포인트를 보게 되면 거의 제로 수준에서 매매를 하지 않는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 분홍색 라인을 좀 보게 되면 기관들의 매수가 정말 그 소심하게 업종별로 저점에서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기관들은 거의 10조 이상을 매도한 이후에 한 4조 정도를 순매수하는 포인트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결국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의 주포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좀 강력한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좀 보여지고 있죠. 뭐 전일 같은 경우는 한중 FTA 체결로 인해서
그들 소재 업종들만 조금 시장에서 반등이 좀 이어졌고 또 다시 오늘은 뭐 태양광 관련 섹터들이 올라오는 이런 뭐 단발성의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 누적 동향을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14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이런 시장은 변동성을 이용한 시장이 연말까지는 저는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옵션 만기이고 다다음 주가 이제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크나큰 변동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8월 이후에 지금 현재 누적 동향을 보게 되면 5조 9천억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이 물량들은 단기간에도 빠질 수 있는 물량이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시장이 단숨에 외국인들의 7천억 매도가 나타나면서 장중 40포인트 가까운 하락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당분간은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도 한 발 뺄 수 있는 포지션으로 시장을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우리도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외국인들이 유일하게 업종을 매수하는 업종이 화학 업종입니다. 지금 화학 업종을 보게 되면 연초부터 3,800포인트에서 무려 지금 5,000포인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미 지금 중국 한중 FTA 체결뿐만 아니라 성장 모멘텀으로 화학주 섹터들 쪽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안정적인 사이클이 그려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2016년도도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관련 섹터들도 잠시 후에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들은 도대체 어느 업종에 좀 매수를 하고 있느냐를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외국인들의 매매 포지션을 보게 되면 지금 차트가 화학 업종이죠. 자, 3,800에서 거의 5,400포인트 고점을 찍고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맞게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과 기관들의 매매 동향들을 면밀히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을 지금 2015년도 한 달 남았지만은 꼭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기관들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를 체크를 좀 해야 되겠죠. 자, 기관들은 전기전자 업종과 그리고 자동차 업종을 매수를 했는데 사실 전기전자 업종들도 우리가 일례로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이제 스마트폰 시장 쪽은 이제 고성장 끝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접어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전기전자 업종 섹터들 쪽에서도 전기차와의 융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장 산업 쪽으로. 그들 관련 종목군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기관들이 그렇게 지금 매수를 하는 업종들이 지금 후반에 그러니까 지금 4분기, 3분기, 4분기, 8월 이후에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자, 분홍색을 보시면 지금 8, 9월 달에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죠. 예, 기관들이 2조 정도 순매수하는 모습들이고 외국인들은 여지없이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좀 순매도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또 전기전자 업종에서 매매 포인트를 보게 되면 기관들의 순매수가 유입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 전기전자 업종들도 지금 8,000포인트에서 10,000포인트까지 상승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자, 자동차 업종까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업종들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매 포지션은 이번 2015년도에 유지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분기였죠. 3분기 8, 9, 10월 달에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자, 이들 관련 종목군들을 기관들이 한 2조 정도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시장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외국인들보다 기관들은 국내 수출 기업들, 즉 현대차, 기아차라든지 큰 리스크 없이 제가 판단했을 때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약간의 뭐 2주 정도 매수를 하더라도 좀 빠진다 하더라도 그 매수한 가격의 이상의 어떤 그 포지션은 취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에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자동차 업종들도 박스권 하단에서 1,550포인트에서요. 예, 그리고 1,900포인트까지 상승이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이제 드레싱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업종을 보게 되면 저는 지금 만약에 다음 주에 만기에 다다음 주에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 변동성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기관들의 매수가 드레싱이 나타나는 업종은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즉 화학주들이 지금 상승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그들 업종들도 빠진다면 분명히 외국인들이 종가 관리를 할 거다. 연봉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야인 출발 시간인데요. 자, 미니 강의로 전체적인 수급 동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예,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면요. 앞으로 그러면 2015년도 이제 한 달과
앞으로 2016년 성장 업종들은 어떻게 될 거냐를 좀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저는 탑픽으로 보고 있는 게 전기차 성장 업종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IoT, 핀테크, 바이오 제약 그리고 이 우리가 대선 관련주로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기준금리가 연내에 인상을 하게 되면 그리고 또 내년에는 세 번에서 네 번의 인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달에 인상을 하지 않는다래도 내년에는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성장 국면으로 섹터를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저는 이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쪽 관련 섹터들을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간단하게 오늘은 예제로 뭐 전기차 관련해서 우리가 크게 배터리라든지 뭐 경량화라든지 그리고 충전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전장 산업 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IT와 융합 자 이런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도 관련해서 뭐 전기차 관련해서는 사실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셀 관련이라든지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해 관련해서 그들 관련 종목군들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다음 시간부터 해서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면서 정말 앞으로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과연 올라가고 빠지고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이들 관련 종목군들을 좀 면밀하게 좀 체크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강의는 여기서 잠깐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최봉은 전문가님께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마제스터 전문가께서 전체 시장 전망과 업종별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 저는 과연 이제 짧은 연말까지 과연 산타랠리라고 그러죠. 연말까지 상승장이 나오면 그래서 과연 산타랠리가 가능한가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수 전망까지 좀 해드리고요. 내년 업종이라든지 유망 업종들은 아까 이제 마제스 전문가 다 말씀을 드렸는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갖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은 보시면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오늘 이제 많이 하락했죠. 월요일 날 급락 주고 어제 반등하고 또 다시 오늘은 좀 하락했죠. 자, 그리고 코스닥은 또 오늘 막판에 마이너스를 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뭐 코스피 하락, 코스닥 장중에는 좀 상승인데요. 종가는 좀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수는 왔다 갔다 그러고 있습니다.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죠. 그러면 실제 매매할 때는 지수를 보고 지수 선물이나 옵션이나 하지 않는 분들은 개인 투자자분 대다수 분들은 장을 지수를 보고 하지는 않고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은 차별화 장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주를 매매하시면 대형주 중에서도 한 50개 내에서 그 중에도 한 20개 정도만 가는 그런 장세죠. 그러면 결국은 실제로 나머지 주변주를 갖고 있으면 거의 수익이 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월요일처럼 급락을 하면 같이 급락을 하고요. 올라갈 땐 들게 올라오고 오늘 또 급락 또 다시 지지부진하죠. 그리고 중소형주 같으면 대다수 시세가 많이 났던 종목 내려왔을 때는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고 있죠. 그러면 대다수 이렇게 종목들이 지지부진하니까 실제로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매매를 했을 때는 아니면 들고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답답한 시장이죠. 바로 시장 변동성 있는 박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급등과 급락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매매에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내 계좌 수익은 실제로 마이너스 납니다. 오히려 급락이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손절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시장에 부안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매매에서는 손실이 큰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지수의 어떤 변동이 이렇게 있더라도 주식의 대다수의 어떤 직접 투자자의 한 5%, 10%는 항상 봅니다. 오늘 같은 장 같은 월요일 같은 폭락장에서도 별로 계좌가 손실 없이 계좌 수익률 관리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어떤 지수의 어떤 흐름을 보고 지금은 매매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단기적인 매매는 결국은 어떤 수급을 봐야 되거든요. 수급이 강하게 있든지 아니면 모멘텀이 강하게 있든지 그 두 가지를 반드시 갖춰줘야만 매매를 해야 되죠. 그러지 않고는 매매를 했을 때는 상당히 계좌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개인 투자자는 주로 실패하면 그 이유를 가지고 뭐 시장에 빠져가 내가 손실 났다 오늘 같은 경우에 월요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대중 심리학에서 말하기를 자기 편파성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떤 지금은 지수를 보고 매매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내년에 실적이 개선되고 업황이 개선되는 그런 쪽으로 매매를 집중하시면 훨씬 더 수익이 좋게 나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보면 특징주들이 엔터,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그 다음에 중국 관련, 미용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특히 한중 FA 비준이 됐는데요. 근데 그에 대한 수혜주들이 대다수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엔터주의 기대가 크죠. 직접적으로 바로 관세가 철폐되는 내년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오늘 같은 물론 이제 엔터주는 싸이의 어떤 모멘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내년 시장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엔터주의 어떤 내년에 긍정적이고요. 업황 자체가. 그래서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종목도 차별화돼 있죠. 최근에 이제 대장주의 어떤 한미약품이 하락이 들어가면서 나머지 주변에 괜찮은 종목 바이오들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종목이 차별화되고 있죠. 제약주라고 다 가는 게 아니라 바이오주로. 그 다음에 신약 파이프라인의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이 좋은 거 그런 위주로 좀 반등을 움직이고 있고요. 나머지는 헬스케어, 인바디 같으면 결국은 중국의 어떤 수혜뿐만 아니라 실적도 계속 좋으니까 계속 상승이 이어지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죠. 바로 시장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 관련된 주가 이제 2014년도에 많이 움직였죠. 올 초까지. 그러다가 못 갔죠. 그 다음에 올해 초부터 3월부터는 바이오주가 많이 움직였고, 그럼 이 종목도 한 1년 이상을 유지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테마로 간 것들이고 실적을 받쳐주지 않았는 것들 많죠. 그럼 실적이 받쳐주는 중국 관련된 중에 화장품 이런 종목들은 보시면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피 명품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들은 계속 추가적인 상승을 하죠. 내려갔다 또 올라가고 바로 그런 종목 위주로 압축 매매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듯이 내년에도 결국은 금리 인상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축소되는 장입니다. 글로벌적으로 마찬가지죠. 그러면 유동성이 축소되기 때문에 결국은 압축 매매를 해서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업종 중에 가장 좋은 몇 개 종목만 매매하시는 게 수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보시면 외국인이 공격적 매도를 오늘 또 많이 했습니다. 3천 이상 매도했죠. 그리고 기관들은 간망하니까 지수는 빠져버리고요. 특히 월요일은 현물에서 5천 이상 파니까 지수 또 많이 팔았죠. 그죠? 그래서 왜 그런지 잠시 뒤에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가장 중요한 게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되면 거의 시장이 상승 갈지 하락 갈지에 대한 결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 내일 나오는 22 유로존의 어떤 통화정책회의가 있죠. 우리 시장 금요일에 반영될 텐데요. 그에 대한 대규모 양적 완화를 할 거라 보고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특히 금요일에 있는 오펙 회의에서 감산을 하지 않는다든지 어떤 유가 상승에 대한 이제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유가는 추가 하락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하방이 압력이 강해진다. 그래서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간략히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3,190억 현물에서 팔았는데요. 그 중에 지금 현재 이 표는 9월 11일부터 만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2조 6,567억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정도 팔았지만 기관들은 지금 현재 2조 4,448억 샀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연기금 2조 3천억 샀고요. 그런데 개인이 2조 1천억 이렇게 팔았는데 그럼 과연 어디서 더 매수했을까? 그러면 기타가 있는데 여기 기타는 뺐는데요. 그럼 기타에서 많이 2조 5천억 샀는데 이 기타라는 것은 기타 법인에서 자사주 매입이죠. 삼성전자뿐만 자사주 매입이 많이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개인 수급을 다 받았다. 매물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자, 2조 6천억 이렇게 판 것 중에 9월 11일부터 보시면 다음 장을 이렇게 보면 자, 11월 2일부터 11월 달에 4주간, 지난주까지 4주간 외국인들이 판 금액이 얼마냐면, 자, 2조 1,568억입니다. 오늘 3,190억 팔았지만 현물 기준입니다. 코스피. 그럼 2조 1,568 중에 왜 이렇게 11월에 많이 팔았냐면, 11월 12일 날, 전체적으로 MSCI 신흥국 지수에, 이제 편입 비중이 중국 해외에 상장된 중국 주식을 MSCI 신흥국 지수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관련된 우리나라 비중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비중 줄이는 그게 한 5천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저 많게 1조 6천억을 외국인이 선제적으로 충격을 대비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1조 6천억 그 이후에 11월 12일 후에 1조 6천억 팔았고요. 특히 이번 주 30일 날 월요일 날 한 5천 이상 판 게 같이 매번 팔았고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왜냐하면 신흥국 지수에 중국이 포함되면서 리밸런싱, 팬더의 리밸런싱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11월 30일 이후 되면 그럼 외국인들이 안 팔아야 되는 거. 11월 30일 날 신흥국 지수의 편입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외국인 매물이 안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별로 안 나왔죠. 그죠? 근데 오늘은 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많이 나온 이유는 뭘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기간의 수급 중에 금융투자 11월 달이죠. 이 금융투자가 순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의 1조 이상을 순매수 했는데 9월 11일부터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금융투자가 수급이 지금 받쳐주지 않고 있는 거죠. 외국인은 그러면 외국인이 계속 판다면 주식 지수는 많이 내려갈 거예요.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요. 그런데 연기금이 지금 현재 지난달에 7,300억 정도 샀습니다. 그러면 12월 말까지 추가적으로 산다더라도 한 7천억 내외 8천억 정도밖에 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신규 수급에 들어올 건 7, 8천억인데요. 외국인 여기서 공격적으로 매도를 더 한다면 지수는 많이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번 주죠. 월, 화, 수요일 3일 동안 지금 현재 외국인이 7,477억을 팔았습니다. 무지하게 많이 팔았죠. 그죠? 그만큼 이렇게 많이 파니 오늘 3천억 팔고 그럼 과연 이거 계속 나올지 여부가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이 파는 것은 기업 실적이 나쁘다든지 아니면 어떤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강할 때 신흥국이나 이런 데서 자금 유출이 일어날 거로 본다면 미리 팔아야 되겠죠. 선제적으로. 원달러 환율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외국인들 매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놔두고 나서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기상조죠. 그러면 어느 정도 매물이 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불안하게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결국은 자, 전체적으로 국제화폐 외국인 자금 10월 달까지 누계를 보게 되면 이 누계에서 보시면 첫 번째 보면 전체적으로 미국 자금이 가장 올해 9조 2천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나간 것은 지금까지 매도한 자금이 사우디와 영국입니다. 영국의 단기성 자금이 있다. 사우디 자금이 많이 나간 거예요. 이건 유가 하락에 대한 사우디의 어떤 내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가 뭘까 이렇게 한번 봤더니 자, 사우디 관련된 겁니다. 이 유가와 직접적인 밀접하니까 향후에 외국인들이 계속 팔지 여부는 여기 사우디에 좀 달려있는데요. 유가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바로 지금 사우디의 고정환율제를 지금 사우디 리알하는 고정환율제를 쓰고 있거든요. 달러 연동돼서 그러면 고정환율제를 쓰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을 계속 하니까 결국은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버렸으면 올해. 지금까지 적자가 안 나다가 유가가 100달러 내외 이렇게 위에 있을 때는 그 안 나다가 지금 유가가 내려가서 고정 한 줄 쓰기 때문에 리알라가 사우디의 리알라가 강세가 뛰기 때문에 결국은 환율 관련돼서 이제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축소됐기 때문에 같이 적자가 이렇게 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자, 오늘 나왔던 미국의 경제 제조업 지표, ISM 제조업 지표가 이제 많이 내려갔죠. 내려가고 났는데 그 다음에 비제조업 지수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미국의 경기에 대한 우려는 너무 크게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차트를 이렇게 보고 지수를 예측한다면 지금 이게 주봉 차트인데요. 결국은 지금 오른쪽이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에서 있는 지수가 1938에서 2038 정도입니다. 그래서 2038 정도 여기까지 박스에 움직일 것이고 중요한 것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지수가 내려간다면 지수는 추가 하락을 강하게 할 거다. 그래서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한 주간이기 때문에 월요일하고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지수를 보시고 약세로 뛴다면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야인시대 리턴저 강의를 했고요. 잠시 뒤에 2부에서 이제 종목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